예를 들어서 한 7은 한국 주식 채권 산다든가 하면 3은 미국 달러 자산도 좀 사본다든가 하는 이렇게 올인하지 말고 좀 통화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힘든 장을 이겨낼 때 너무너무 도움이 되더라. 지금 주택연금하기 정말 좋은 때 아닌가. 이번에 추가하신 머니트렌드 2023에서 한국 경기 불황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2023년 한국 경기 불황은 좀 지속되는지랑 지속된다면 좀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내수 수출 동시 불황이죠. 안 좋습니다. 내년 성장률 1%대 저도 보고 있고요. 굉장히 2% 초반 나오면 정말 다행인 정도로 나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나쁘냐 하면 일단 수출이 10월부터 마이너스 돌아섰고요. 물론 이제 원화로 환산한 명목 GDP는 괜찮겠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실질로 하니까 실질 GDP로 하는 점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내수는 부동산이 좌우하는데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급락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빠지니까 외환위기 때보다 더 빠른 하락입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럼요. 외환위기 때는 하고 그냥 다 파산 뭐 이런 것만 조금 경매 이런 것만 거래됐다면 지금은 유동성이 높은 대단지들에서 급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실거래가를 주변으로 확산시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 아파트가 30% 빠졌다 그러면 옆에 있는 신천이나 강 건너에 있는 삼성동 아파트 가격은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겠죠. 예, 그렇게 확산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리딩 단지들이 중요한 건데 리딩 단지 가격이 적어도 꽤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꼭 제가 뭐 헬리오시티다 어디다 이렇게 단지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게 최근에 찍히는 거래가 너무 양이 적어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단지 전체의 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급매물이 그 정도까지 빠지면 새로 매물을 내놓으시는 분들이나 살아가는 분은 실거래가 보고 왔는데 그보다 비싸게 안 사주는 게 되면 자꾸 그 가격이 지금은 정말 실거래가 실제 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직 안 빠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상 최고의 급락이 나오는 중이다. 자, 요즘 물가 상승이 이제 와닿는 지금 혹시 그 무소비 저축이라든가 무지출 챌린지 요즘 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늘어났던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전문가의 박사님이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인데 네네. 나라 전체로는 큰일 날 선택이죠. 아, 왜요? 왜냐면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엮여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외식 한 달에 그래도 한 서너 번 하던 사람이 한 번 가면 우리의 외식을 기다리고 계시던 치킨집 사장님이랑 족발집 사장님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죠. 큰일 나죠. 예, 거기서 또 그러면 힘들면 근로자들을 해고할 텐데 네. 또는 거기다가 물건을 대주고 계시던 각종 또 그 트럭 차장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가 함께 맞물려 가는 거죠. 그래서 자산 시장이 왜 경제에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거나 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미래가 없어지면서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어지고 그 저축을 늘리는 행동들이 또다시 연쇄적인 고용과 뭐 투자의 감소를 유발하면서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지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 그 영국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감세 정책 펼쳤다가 나라 망할 뻔했잖아요. 소규모 외환위기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셨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내년에 재정을 크게 늘리기는 지금 어디나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그래서 경기가 참 어렵고 결국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제발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정말 하반기에는 올 것 같은데 상반기에 좀 더 빨리 오면 더 이게 어려움들이 완화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이거에 키를 쥐고 있는 게 미연준이라 그래서 맨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떠네, 실업률이 어떠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무소비 지금 저축이랑 무지출 챌린지가 개인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지만 이게 모두가 있을 때는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개인 측면에서 전 도움이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이 가는데 반대측에서 보면 이게 무소비 저축을 하고 어쨌든 안 쓴다. 강하게 안 쓴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쨌든 뭐 더 싼 걸 찾거나 돈을 안 쓰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좀 번거롭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택시를 타면 되는 거를 뭐 지하철 탄다든가 걸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내 소중한 시간을 소득을 늘리는 데 쓰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그래서 별로 개개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합리적인 입장 보이지만 예, 저는 결국 이걸 그게 부자가 정말 될 수 있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벌어서 시간을 사자는 쪽에 있는 돈을 입장이에요. 벌어서 시간을 써서 이거 어떤 의미예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좋은 멘트인데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택시를 탄다라는 건 결국 기사님의 시간을 사서 제가
쉴 수도 있고 그렇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가다듬을 수도 있고 다른 고객이랑 전화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모든 걸 무조건 줄이기만 한다라는 건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의 배분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시간의 배분이라는 건 특히 젊은 2030일수록 젊을 때 스킬, 이 숙련을 기술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파이썬 공부하거든요. 뭘요? 파이썬이라는 개발 툴을 공부하는데 파이썬.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네. 시간을 점심에 알바를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희들은 그때 공부를 하는 게 더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출을 아끼고 또 소비를 통제하려는 모습은 참 좋은 일인데 근데 작년에 이제 그 플렉스를 생각하면 지금은 좀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건 맞는 이야기지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젊을 때의 시간은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배분을 통해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또 더 나가서 경매 물건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가보시면 여기가 시장이구나, 여기가 자본주의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이 사실 주식시장이랑 경매시장이거든요. 네, 그런 시장들의 흐름들 공부하는 것, 이것도 방법이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이 우리를 언젠가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3년에 이제 혹시나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전쟁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랑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물러갈 수도 있잖아요. 물러간 뒤 세상은 또 언젠가 어쨌든 물러가긴 할 테니까 세상은 좀 어떻게 될지 박사님 전망해 주신다면. 일단 뭐 구름이 좀 거치는 거죠. 일단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해소가 된다라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거고 아마 주식 가격은 레벨업되고 채권 가격도 레벨업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인플레이션의 퇴조가 나오고 또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올해 상반기가 인플레가 되게 강하게 올랐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강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올해가 높았으니까 그래서 내년 올해가- 당연히. 예, 그렇죠. 올해 6, 7, 8, 9 지나면서부터 전월 대비 상승률이 뚝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비해서 그 이전에는 월 1%씩 올랐던 시기가 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 봄에 가면 별 탈만 없으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거의- 거기에 만약에 예, 전쟁까지 딱 끝나고 네, 한 3%대도 볼 수 있지 않나. 물가 3% 되면 연준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레벨이니까 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명실상부한 금융장세가 올 수 있겠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니까 그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관리 운영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참 이 김 작가 채널에 나와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나마 그래도 안 틀린 거 이야기하자면 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할 때는 달러만큼 좋은 게 없고 달러를 말고 제외하고 다른 포트폴리오를 짜면 그 성과가 되게 나쁘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또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가 또 올지 모르니까 너무 이제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그런 베팅 말고 좀 투자 자산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7은 한국 주식 채권 산다든가 하면 3은 미국 달러 자산도 좀 사본다든가 하는 이렇게 올인하지 말고 좀 통화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힘든 장을 이겨내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더라. 그러다가 또 작년처럼 다들 한 번 사는 인생 그러면서 욜로 그렇죠. 포모 에 대한 피어들 있잖아요. 이 가격이 이제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막 질러라 하던 근데 그런 시기가 오면 이제 달러의 비중을 더 늘려나가는 이런 식의 투자들을 할 수 있는 그 안목을 만들어 나가는 게 불황을 대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의 스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방금 전에 이제 뭐 다 맞는 거 아니었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이런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박사님 혹시나 김작김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노스가 다 묻으니까. 근데 틀린 것 중에서 요거는 좀 왜 틀렸고 건설주죠. 해명을 하고 싶다. 해명이 아니고 저희 능력 부족입니다, 여러분. 저는 건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그때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으니까 저는 그러면서 윤석열 테마주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건설에 대해서 좋게 봤었는데 부동산 PF 문제는 저도 예상 못했죠. 이렇게까지 금방 심각한 위기로 가면서 막 살생부가 돌아다니는 시장이 올 줄은 저도 몰랐으니까 제가 김작가 TV 온 중에서 종목 쪽 이야기한 건 승률이 별로 안 좋다. 그래도 환율이나 경기 방향 이런 건 그래도 좀 맞춘 편인데 특히 주식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물론
폭락한다 이렇게는 말 못했지만 작년 이맘때 제가 IPO 때문에 정말 수급 너무 안 좋아요. 아, 소리를 주식 안 좋다는 얘기. 예,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 저는 이코노미스트로 계속 아, 해야지. 매크로 전문가. 종목은 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피드백은 필요하니까 그 건설 쪽은 언제쯤 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좋아질까요? 금리 떨어지면 그때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알겠어요. 금리 떨어질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 작가 TV는 항상 사후 피드백까지. 자, 그럼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요새는 정말 그 부동산원의 감정평가액으로 주택연금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주택연금 하기 정말 좋은 때 아닌가. 특히 거래 잘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 사신다면 네. 진짜 좋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는 높아졌는데 감정평가액은 네. 가장 높은 시기에 주택연금 가입하면 55세 이상, 만 55세 이상 제주도 그때는데 그때는 정말 주택연금 지금 가입의 적기가 아닌가. 네. 한번 그 주변에 네. 나이 드신 분들, 부모님들, 친척분들한테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국민연금 받으려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나 네. 돈이 없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주택연금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주택연금은 확인하고 알아보려면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예, 그리고 은행 참고하셔도 되는데 주택금융공사에 가면 그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네. 자기 단지 이름이랑 뭐 몇 살 이런 거 넣으면 당신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딱 나와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전 맨날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거든요. 박사님 어쨌든 내년에 금리 인상은 좀 둔화될 거라 보시고 그와 연계해서 좀 증시가 올해보다는 좀 좋을 거라 보시는 것 같은데. 싸니까. 네. 그럼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좀 여쭤보면 세계화가 어쨌든 멈추고 탈세계화는 시작됐잖아요. 요게 증시라든가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저는 이게 근데 1, 2년짜리 이슈는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 적이 왔는데 거기다 대포를 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곡사포를 들고 와서 쏜들 잘 맞겠어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총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멀리서 새까맣게 오면 그때 곡사포도 쏘고 직사 활강포도 쏘는 거지. 네. 바로 눈앞에 왔는데 대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틀리는 실수가 뭐냐면 네네. 대포를 가지고 눈앞에 개미를 잡으려고 드는 태도들. 비유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초장기 요인을 갖고 내년을 설명하려고 그래. 이거는 인구 변동, 우리 뭐 인구 감소하면 부동산 망한다는 소리를 한 20년 전부터 들었잖아요. 네네. 뭐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망한다 그랬는데 올랐다가 망하고 올랐다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설명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더 나가서 지금 세계화가 종언을 했다. 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 난 게 세계화의 종언 때문에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 5월, 6월에 우리나라 수출 플러스 40% 났던 건 뭐예요? 그거는 세계화의 종언 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즉 인구 문제가 중요하고 세계화가 중요하고 글로벌 총 생산성들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거 알고 저도 그걸 늘 공부하고 관심 있게 보는데 그거는 10년 전망할 때 쓰는 거지.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그거는 못 맞춘 사람들의 핑계가 되는 논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런 거대한 이야기, 10년짜리, 20년짜리 이야기,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좀 받아들여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학생들과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학생? 그렇죠. 10년 뒤에 미래에 대해서 뭔가 감을 잡고 대학 입시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요새는 대학원도 필수라는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돈의 정책 자금들이 그러면 미래 어디로 돈이 간다는 걸 알아야 그래도 창업자원이라도 지원 받아보고 사람들도 뽑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먼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을 잘 세이브해서 그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정도인 거지. 투자해서 바로 효과를 낸다? 여러분 우리 2010년 전후해서 녹색 성장 테마가 불붙던 MBA 과학 시절 맞아. 그때 주도주들 주가 한번 쳐보신 적 있으세요? OCI부터 태웅 한번 오늘 꼭 쳐보세요.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맞는 테마였잖아요. 친환경 녹색 성장으로 결국 가죠. 그러나 주가는 어떻게 됐냐고요. 안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워렌 버핏이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워렌 버핏이 예전에는 그 버크셔 소일이라는 섬유 공장을 살 때는 그럭저럭한 기업을 싸게 사는 데 목표를 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디플레 시대를 살다가 경제가 간신히 회복되는 그러니까 주가의 락바텀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단단한 바닥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주식을 살 때 막 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60년대 아무튼 뉴잉글랜드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직 회사를 사면서 사놓고 보니까 이 회사가 경쟁력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 60년대 후반에 바로 베트남 전쟁 때문에 컨테이너 혁명이 나면서 네. 한국산, 대만산, 일본산 섬유 제품이 미국을 다 장악해 버리는데 감당이 안 돼서 결국 그 10년 지나서 스크랩하고 난 다음에 그때 뭘 샀냐 하면 시즈 캔디를 샀거든요. 굉장히 비싼 명품 초콜릿 회사잖아요. 그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좋은 회사를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게 낫지. 그저 그런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미래가 밝은 회사를 산다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때 괜찮은 가격이었냐를 묻는 거죠. 비싼 가격이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년 동안의 미래에서 분명히 그쪽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있었을 거고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에서 빅히트 기업들은 나왔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걸 워런 버핏 말대로 좋은 회사를 괜찮은 가격을 샀어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생각 안 하고 샀던 거잖아. 그래 놓고서 테마에서 손실을 보고 난 다음에 정부 정책 테마를 내가 투자했고 이쪽 산업은 계속 성장했는데 왜 나는 실패했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 적절한 가격에 샀는가, 밸류에이션 제대로 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샀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10년짜리 테마들 거대 메가 트렌드 같은 게 맞았더라도 돈을 번 사람 없잖아요. 위대한 몇 명의 창업가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그리고 그쪽으로 직업을 먼저 찾아감으로써 우리 사주 받은 사람들 제외하고 돈 번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투자 철학입니다. 너무 거대한 담론으로 투자를 하면 실망할 수도 있다. 왜? 너무 비싸게 샀을 수 있으니까. 자, 총칼로 싸워야 할 것의 대포가 무슨 의미겠냐. 굉장히 와닿는 비유였습니다. 11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리고 12월 마지막으로 증시 투자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될 이제 변수만 한 번만 딱 집어주신다면. FOMC 앞두고 벌벌 떠는 거죠. 네. FOMC 앞두고 벌벌 떨고 이번에는 아마 특히 그 12월 초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지난달 이제 실업률이 3.7까지 올랐는데 이게 한 4 나온다 이러면 정말 연말에 랠리가 나겠죠. 실업률까지 오르기 시작하면 인플레는 정말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다시 3.5로 내려가거나 막 이러면 또 시장이 무슨 산타랠리 그러면서 싸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박사님 어쨌든 지금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는 다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주식이 뭐 살짝 반등했죠. 여전히 안 좋긴 한데 이런 식의 사실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식의 머니 트렌드 뭐 2023 이런 책을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는 느낄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이런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번 정리는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투자가 성공했다면 성공하신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나의 투자를 왜 실패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내년의 시장에 대해서 내가 이쪽 포인트는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가 놓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것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지혜를 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거. 이런 게 또 독서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자, 박사님과는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2023년 대전망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홍시호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